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신라 하대의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라고 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신라를 세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중하로 쪼갰는데, 그 중에 이제 상대는 우리가 배웠던 삼국시대 신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를 중이랑 하로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중대는 약간 전성기. 통일신라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잘 나갈 때를 이야기를 했다면, 신라 하대는 이제 혼란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라가 쪼르르르 내리막을 걷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 자, 해공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해공왕이 매우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몇 살 때 즉위를 하냐? 우리가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되게 큰 히트를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단종도 적어도 10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공왕 같은 경우에는 8살의 왕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 나이대 왕위에 올라가지고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냐?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이 해공왕을 둘러싸고 주변에 있는 진골 귀족들 사이의 어떤 권력 다툼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해공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해공왕이 살해당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후손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골이 없어진 이후에 진골 출신 왕이었던 김춘추가 왕이 되었는데, 쭈루룩 김춘추의 후손으로 잘 오고 있다가 이 해공왕대에 이르러서 해공왕이 살해당함으로써 김춘추의 직계 후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피 터지는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후에 약 150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신라 대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니 우리는 이걸 신라 하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을 하겠다고 다투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헌창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김헌창은 누구냐면 진골 귀족입니다. 이 진골 귀족이었던 김헌창의 아버지,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 자, 무슨 말이냐? 해공왕이 죽고 나서 어떤 진골 귀족이 왕을 할 것인가를 두고 막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에서 원래 김헌창의 아버지가 왕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뭐 일련의 사태로 결과적으로는 왕을 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헌창이 불만을 푸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왕했으면 나도 나중에 왕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불만을 품고 결국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사실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헌창의 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 너무 세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거의 신라의 뭐 절반 가까운 지역, 옛 백제 지역을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두 번째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해상왕, 뭐 바다의 왕자 이런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장보고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시골에 있는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볼품 없는 출신이에요. 심지어 골품도 없죠.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결국에 이 시골에서 태어난 자신의 출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당나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몰래 당나라로 가는 배에 타고서 당나라로 떠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을 키워가지고 당나라에서 장군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장군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이 신라 사람들이 일본인 해적에 의해서 잡혀와서 당나라에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노예 무역의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장군이었던 장보고가 안 되겠다, 나의 이 힘을 나의 조국인 신라를 위해 사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청해진 대사라고 하는 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장보고가 설치했던, 중요합니다,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예요. 지금의 전라도 완도에 있는 해군 기지고요. 청해진,
청소한다는 거예요. 해. 바다를 청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하냐? 뭘 청소하냐? 해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해적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이 해상 무역을 안정화를 갖고 오게 되고요. 결국에 뭐 중국, 그 다음에 신라, 일본을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이 바다의 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해군 플러스 무역기지. 그래서 무역의 막대한 이득과 강력한 군사력이 장보고 그리고 청해진에게 굉장히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보고를 뭐 바다의 왕자, 해상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신라 말기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해상에서 활약했던 영웅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영웅 장보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장보고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장보고의 군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진골 귀족인데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김우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 사람 왕이 다툼을 하는데 자기가 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보고를 꼬시냐? 만약에 내가 왕 되는 반란에 장보고 당신이 도와주면은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을 시키자라고 장보고를 꼬십니다. 자, 이 장보고 군대도 강력하고 뭐 당나라에서 장군도 해봤고 그 다음에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도 축적했고 뭐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유일한 컴플렉스가 하나 있다면 신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 자기를 왕의 장인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제 좀 땡겼나 봐요. 장보고가 이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요. 김우징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막대한 장보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 반란은 성공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바로 신라의 신무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무튼 중요한 건 뭐냐? 장보고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당연히 진골 귀족들이겠죠. 결국에 이 진골 귀족 세력들이 새롭게 떠오른 이런 장보고 가만둘 수 없겠죠. 결국에 견제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게 되고요. 이 자객에 의해서 장보고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다? 이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 속에서 장보고가 어떻게 보면 희생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시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조차도 진골 귀족의 왕의 다툼에 꾀임에 넘어가고 그 속에서 암살당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신라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신라하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왕할 거야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 상황을 비판하는, 약간 이 상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농민이고요. 둘째는 호족이고요. 셋째는 육두품입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기에 농민 봉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요. 기근까지 발생을 합니다. 살기라도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진골 귀족들은 멋대로 토지를 독점하고 세금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것을 참지 못하고 진성여왕 시기에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농민 봉기를 우리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 둘 다 농민 출신이에요.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발생을 했고요. 이들은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신라의 관청을 습격하는 등 많은 사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요. 자, 이 시기에 또 다른 기록 남아있는 것 적고적이라고 하는 세력들도 등장을 합니다. 적고적은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뭐 붉은 바지를 입었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반란에 뛰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신라 하대의 모습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 있었냐? 바로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호족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앙귀족의 반대말이에요. 중앙귀족, 지방호족 이렇게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족은 지방에 마치 왕 같은 존재예요. 자, 그 동네 촌주 출신이거나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이거나 아니면 장보고 같이 해상 세력이거나 아니면 군인 세력 같이 나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중앙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 마음대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마치 그 동네의 왕 같은 존재를 우리가 지방 호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호족이 중앙에서 정식적으로 임명해준 그 동네 대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맘대로 중앙의 힘이 약하니까 약간 그 무시하고 난 이 동네에선 내가 짱이야. 내 맘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방 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호족이 신라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교과서에 있는 궁예, 왕건, 김순식, 양길, 아작의, 견훤, 장보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호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족 역시 어떠한 진골 귀족 중심의 신라 사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자, 또 다른 세력 바로 육두품 되겠습니다. 자,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골품제라고 하는 신라의 신분제도 하에서 상당히 높은 상급 귀족입니다. 다 귀족이에요. 평민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육두품 아무리 높아봤자 누구한테는 안 된다. 진골한테는 안 돼요. 진골은 최고 관직들을 독점할 수 있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어도 육두품이면은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육두품 역시 진골 귀족 중심의 사회에 대한 엄청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겠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최치원입니다. 신라 최고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출신이 육두품이었어요. 자, 이 사람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가서요 유학을 하게 되고 당나라 과거 시험에까지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벼슬살이까지 했습니다. 상당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자신의 재능을 고국을 위해 쓰기 위해 신라로 돌아왔으나 문제는 당시에 진성여왕을 비롯한 여러 진골 귀족들이 그의 정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이 사람 출신이 육두품이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너 뭐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최치원. 정치를 떠나서 이곳저곳 떠도는 떠돌이 생활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신라 최고의 천재의 말년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아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통일신라의 하대에 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사상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 분위기가 이렇게 진골 사회를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면 이 사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신라 하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불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중에 나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원래 있던 불교의 스타일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종파 중에 무엇을 중요시하는 거냐? 교리 연구. 그러니까 뭘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보면서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교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우리는 교리를 연구하고 그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야 우리는 부처님 말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부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책을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교종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인 귀족 세력들에게 유리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어떤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냐? 새롭게 선종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등장을 해요. 선종은 참선, 수행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참선, 수행이 뭐냐?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깎고 똑똑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러한 수행, 참선, 그런 게 참선 수행이에요. 선종에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부처님의 말씀을 어려운 경전과 교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교리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참선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럼 그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에 그를 모르는 누구나 다 불교에 접근할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러한 선종 스타일, 당연히 누구에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호족과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진골 귀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 흐름이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예시로 풍수지리 들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무엇이냐? 산이나 강의 기운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람의 생긴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관상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나고 태어난 시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사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 사람이 무덤을 만드는 뭐 위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의 기운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풍수지리는 무엇이냐? 산이랑 강, 자연을 살펴보아야 되는 건데 이 풍수지리에서 보니까 그 전에는 오직 신라에서 경주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있는 곳이고 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경주가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이 풍수지리에서 보건대 이곳저곳 어떤 땅이 좋을까, 어떤 산이 좋을까, 어떤 강이 좋을까 둘러보다 보니까 경주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좋은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라의 지방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 많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 지방의 고족 같은 사람들의 어떠한 세력이 성장하는 데에 풍수지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흐름, 사상적 흐름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서 마침내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냐? 유력 호족이 이제 신라를 아예 떨쳐버리고 나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후백제, 후고구려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3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후삼국시대,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인데요.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견훤이 세웠고요. 완산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웠습니다. 근데 완산주는 옛날 이름이고요. 우리가 항상 옛날 이름이 나오면 요즘 이름으로 알아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 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이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을 나중에 태봉으로도 바꿔요. 그래서 이 태봉이랑 후고구려를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참고로 이 태봉의 수도는 어디였냐? 철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원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견훤이랑 궁예 얘기를 조금만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이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날 때부터 뭐 범상치 않았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이제 견훤을 나무 밑에다가 내려다 놓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산에서 호랭이가 내려왔대요. 근데 이 호랭이가 견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훤에게 젖을 물려줬다. 그래서 견훤이 어릴 때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막 넘쳤나 봐요. 그래서 이 호랑이 기운이 넘쳤던 견훤, 신라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약간 다 깨닫느냐? 이 진성여왕 시기에 굉장히 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압해야 되는 이 대상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불쌍한 신라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썩은 신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안 되겠다, 신라를 무너뜨리고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이 바로 견훤 되겠습니다. 궁예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예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왕자 출신이긴 하지만 안에서 막 권력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제거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이 궁예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궁예의 어머니가 이제 궁예를 궁 바깥으로 던져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 아래쪽에서 약속하고 대기하고 있던 유모가 궁예를 딱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탈출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딱 받는 순간 눈을 찔러서 궁예가 이제 애꾸눈이 되었다. 그래서 궁예는 보통 눈이 한쪽이 없는 것으로 많이 그려지지요. 자, 이렇게 해서 탈출한 궁예의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스님이 되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어서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이 신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나가게 되고 내가 이 절에만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절을 뛰쳐나와서 커다란 세력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 바로 궁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어떤 시대적 영웅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삼국시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후삼국을 통일하는 나라는 나중에 이제 후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후고구려 위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후고구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이끌어 나갔냐면 정면으로 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생각해내게 되냐?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후백제 후방 지역이었던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해서 양쪽에서 후백제를 압박하자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전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후백제의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파견하는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나중에 고려의 왕이 되는 왕건입니다. 자, 나중에 고려의 왕이 되는 왕건도 원래는 이 개성, 송악 출신의 호족이고요. 궁예의 부하 후고구려의 장군으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왕건이 배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나주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이야기가 또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왕건이 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목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 우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웬 이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저 물 좀 한 바가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먹는데 이 여인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웬 나뭇잎을 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이제 먹는데 나뭇잎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물을 먹었대요. 근데 물 다 먹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나뭇잎은 왜 띄워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장군께서 굉장히 지쳐 보이셔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혹시나 체하실까 염려되어 제가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나뭇잎을 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듣고 왕건이 보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굉장히 곱구나 라고 해서 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때 첫눈에 반하게 되어서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여인의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되고 둘이 부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왕건은 결혼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부인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결혼이 조금 정치적 이유에서 있었던 결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화 왕후와의 이 결혼 스토리는 또 상당한 약간 연애 결혼, 러브 스토리로서도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좀 교양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주에 가면은 왕건이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고요. 그 앞에 왕건과 장화 왕후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지요. 자, 궁예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궁예는 어떻게 되었냐? 궁예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미륵불, 부처라고 자칭을 하게 돼요. 나는 부처다. 이 사람 스님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거부하는 것은 부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무지막지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공포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민심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에 수많은 태봉의 신하들이 우리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궁예한테 다 숙청당하겠다. 궁예 지금 완전히 미쳤다. 왕권 강화 너무 하느라고 신하들 막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맘대로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어디 좀 좋은 사람 없나? 라고 얘기를 하다가 신하들이 왕건이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궁예를 쫓아내고요. 결국에 이 왕건이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나라가 고려고요. 수도가 바로 철원이 아니라 개성, 개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라 하대 이야기를 했어요. 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죽고 나서 사후 200년간의 혼란기를 이야기한다. 혼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혼란이 나타나게 됐냐?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도 독점하고 지들끼리 왕위를 쟁탈전하면서 난리를 피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첫째,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고요. 둘째, 중앙의 육두품 세력이고요. 농민들 역시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 등장하면서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 사상적으로는 불교의 선종이나 풍수지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 호족들의 어떠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후 삼국시대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견훤이었고요. 지금의 전주에다가 나라를 세웠고요.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고요. 후 고구려의 다른 이름 태봉이고요. 철원에 나라를 세웠다더라. 그리고 여기에 활약하는 인물 누가 있냐? 왕건도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은 신라 하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